예. 안녕하십니까. 차세대 미래전략연구원에서 한국 경제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시리즈로 그 이야기를 좀 해나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한국 경제를 망친 그 대표적인 정책으로 소득주도 성장, 최저임금 인상, 또 주 52시간 제도 뭐 이런 거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차세대 미래연구원 연구위원 신도철입니다. 그 숙명여대에서 교수를 했고 지금은 명예교수로 있습니다. 본인 소개를 조금 해주시죠. 예. 네. 저는 차세대 미래전략연구원 연구위원이고요. 사무총장을 맡고 있습니다. 경제기획원과 재정경제부, 기획재정부를 거쳤고요. 그래서 경제 정책에 대해서 옛날에 좀 해본 그 어떤 경험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래서 무슨 이야기부터 시작을 할까요? 예. 예. 지금 이 정부 문재인 정부의 첫 이 경제 정책이 가장 중요했던 게 사실 소득주도 성장이거든요. 그래서 네. 그 소득주도 성장을 이루고 있는 게 또 최저임금 인상이라든지, 예. 주 52시간제라든지 뭐 몇 가지 있습니다. 예. 그런 것들을 한번 되돌아보고 그걸 평가를 해보고 앞으로 어떻게 우리가 이 차세대 정부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게 소득을 높여가지고 네. 그죠? 그 주로 이제 근로자의 그 임금 소득 이런 거를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그것을 이렇게 높이면은 그 소비를 더 많이 하지 않겠느냐? 그러면은 이제 기업이 물건을 많이 팔아 먹을 수 있고 그래서 잘 되니까 이제 투자를 더 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성장이 된다. 고용이 또 늘어나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선순환이 된다. 그런 이론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누구는 이 이론을 말이 마차를 끄는 게 아니고 마차가 말을 끈다. 예.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면서 비판을 하기도 해요. 이게 앞뒤가 맞지 않는 이야기다. 소득이라는 게 성장을 하게 되면은 이게 소득도 늘어나고 이런 식으로 되는 거지. 소득을 억지로 뭐 이상하게 늘리면은 성장이 된다. 그게 앞뒤가 맞는 이야기냐 이런 이야기가 있는 것 같아요. 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예, 결국은 성장의 결과가 임금이 올라가는 것으로 이제 귀결이 돼야 되는데 반대로 임금을 올려서 성장을 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좀 아무래도 그 이론적으로도 좀 이해가 안 되는 뭐 그런 부분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아주 그 경제 침체라든지 위기라든지 이랬을 때 임금을 통해서 약간 그 자극을 주는 형태로 일시적인 정책으로는 가능합니다만은 그것이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소비를 통해서 성장을 이끈다 하는 것은 아무래도 한계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예. 그러니까 이름은 뭐 성장론 이렇게 돼 있지만은 저 생각은 이거는 분배론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노동자들한테 못 사는 사람한테 분배를 더 많이 해주자 뭐 이런 거고 또 이 비슷한 논리가 이제 사회주의권 이런 쪽에서 이제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결국은 보면은 뭐 시장 경제, 사회주의 경제 이렇게 놓고 보면은 사회주의 계획 경제는 다 망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으로는 제대로 된 성장론이 아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 성장론이라 하면은 가장 뭐 기본적인 이론은 이런 거죠. 물론 이제 기업 그 민간이 이제 주도로 해야 되는 거고 또 기업이 투자를 하고 해가지고 이 기술 발전을 해가지고 생산성이 높아지면은 성장이 된다. 뭐 이런 거죠, 그죠? 그렇죠. 그게 이제 가장 중심적인. 그래서 이제 기업이 이 R&D 투자를 더 많이 하도록 뭐
좀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그 특허권이라든지 이런 그 재산권을 보호해주고 또 정부가 뭐 세제상으로 좀 이렇게 도움을 주고 하면은 성장이 좀 도움이 된다. 뭐 이런 식의 이제 정책 그 제안이 나올 수도 있고 그렇겠는데 지금 소득 주도 성장 이거는 좀 이상하거든요. 예. 하여튼 결과가 이상한 이론에 기초한 거니까 결과도 별로 안 좋았을 걸로 생각되는데 지금 그 소득주도 성장을 입안을 하신 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우리 홍장표 교수님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노동소득 분배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노동소득 분배율이 계속 1998년부터 2012년까지 계속 이렇게 떨어지는 모양으로 위에 이렇게 내려오는 게 있죠. 이제 그렇게 설명을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근로자의 삶이 어렵고 그러니까 이 임금을 올려서 뭔가 이걸 해야 된다 하는 주장을 하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여러 학자님들이나 또는 한국은행에서 반박을 했는데 한국은행에서 나온 자료로 보면은 노동소득 분배율이 꾸준히 올라갔어요. 밑에 있는 올라가는 우상향하는 그 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홍장표 교수님이 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이론적으로 좀 통계 처리가 조금 잘못된 것으로 그렇게 설명이 되고 있는데 막 그런 것으로 봐가지고 대략 지금 어떤 전제에서부터 조금 문제가 있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지금 결과적으로 봤을 때 이 소득주도 성장으로 저희가 최저임금 인상이라든지 또는 주 52시간 근무 같은 것이 이제 시리즈로 이루어졌다고 보는데 그 결과는 그렇게 좋지 않다고 지금 생각이 됩니다. 예, 그 이야기 들으니까 예. 하나 생각나는 게 옛날에 그 데이터를 보면은 우리나라 70년, 80년까지 뭐 이렇게 고속 성장기에 다른 사람들은 특히 좌파들은 이제 성장을 했지만은 그 노동자나 농민의 그 희생 위에 소득 분배가 악화되는 식으로 성장이 됐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통계를 보면은 고속 성장과 함께 소득 분배도 엄청 좋아지는 식으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사회주의 그 막스 경제학에 의하면은 이 자본주의라는 것은 이제 기업이 자본가가 노동자를 착취하고 뭐 소득 분배가 악화되고 그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이론이 쭉 전개되고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 그 좌파가 이제 잡고 있다고 보는데 그쪽 생각은 여하튼 이 분배가 안 좋아졌다. 네. 이렇게 하면서 분배를 개선하는 식으로 성장을 이끌고 가야 된다. 이런 강박관념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사실하고도 맞지 않고 또 그 실제로 이제 나온 뭐 좀 이따가 다루겠지만은 그 최저임금을 올린다든지 뭐 노동 시간을 줄인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대안이 그 정책이 나오는데 결국 그게 잘못된 사실 또 잘못된 이론에 기반한 정책이기 때문에 결국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 못하지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소득주도 성장으로 성장을 달성한 나라가 우리 세계의 그 사례로 봤을 때 어떤 나라가 있을까요? 성공한 사례가 성공한 있습니까? 나라가 있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분배를 이제 중시하고 뭐 퍼주기식으로 하고 뭐 하다가 망한 나라들은 있죠. 저기 아르헨티나라든지 뭐 저기 요 최근에 예로는 베네수엘라 그리스도 비슷하죠. 예. 그렇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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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막 정부 주도로 모든 것을 하겠다 그러면서 공무원 수주도 느리고 또 뭐 각종 그 경제 활동에 금방 이야기한 뭐 최저임금이라든지 뭐 온갖 군데에 이제 규제가 많이 들어가잖아요. 예. 이런 것은 안 좋은 방향인데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예.
그러면 이 다음 주제로 넘어가기 전에 그러면 소득주도 성장이 문제가 있으면 앞으로 올 차기 정부는 그럼 어떤 그 패러다임으로 성장을 끌고 가야 될지 그 부분에 대해서 교수님 생각을 좀 말씀해 주시죠. 그러니까 이거는 잘못된 사실과 논리에 기초한 그런 정책이니까 당연히 폐기를 해야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그동안에 경제학이 발전해 가지고 네. 어떤 정책이 좋은 결과를 낳는다 이런 거 다 나와 있거든요. 네. 거기에 따라가면 됩니다. 아까 잠깐 이야기했듯이 그 민간 주도로 기술 발전 뭐 이런 게 잘 되도록 세계적으로 시장을 넓히고 경쟁력이 있는 기업을 많이 키우는 식으로 그렇게 가면은 당연히 성장도 되고 고용도 늘어나고 뭐 우리나라가 이제 아주 경제 대국으로 이제 도약할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저희가 2018년, 19년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최저임금을 상당히 과격하게 올렸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현실적으로 어떤 그 영향이 손에 잡히는 그런 이제 시기가 되었는데요. 지금 그 최저임금 인상의 효과, 그 결과에 대해서 말을 한다면 지금 대략 일자리가 2018년, 19년 사이에 한 40여만 개가 감소된 것으로 그렇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2018년에 한 16만 개, 2019년에 한 28만 개,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그래서 이게 주로 이제 음식 숙박업이라든지 그리고 또 그 가장 취약한 계층이라고 볼 수 있는 청소년들이 일자리가 많이 없어졌고 또 정규직도 거기에 따라서 또 같이 줄어드는 그런 아픔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그 서울대학교의 어떤 그 교수님들 그 발표 연구에 의하면 2018년에 일자리 증가율이 마이너스 3.8%인데 그거에 따라서 그 임금 그 중에서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이 한 1%포인트 가량, 그러니까 전체 한 27% 가량이 그 최저임금에서 그 기인한 것으로 그렇게 연구가 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로자들을 잘 해준다는 그런 의미에서 임금 인상을 시도를 했습니다만은 최저임금 인상을 했습니다만은 결국은 그런 그 취약계층의 일자리를 빼앗고 또 실업자를 늘리는 그런 결과가 왔고 그것을 또 그 공공 부문에서 일자리를 늘리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또 예산 그 낭비도 많았던 그런 그 결과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런 그 최저임금제 이걸 어떻게 계속 끌고 나가야 될까요? 아니면 좀 어떻게 보완책을 하면서 해 나가야 되겠습니까? 최저임금을 급격하게 올리고 할 때 그 앞으로 어떤 결과가 될 거라는 것은 뭐 우리가 이미 많이 그 경고를 했습니다. 그 교과서에 다 나와 있는 이야기예요. 근데 이것도 이제 사실은 그 기업하고 근로자 간에 그 계약에 의해 가지고 얼마를 줄 테니까 그 일을 하겠느냐 그러면 하겠다 이렇게 되면은 그렇게 합의로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적 계약의 영역에 맡기는 게 맞는 거지. 기본적으로 그 국가가 뭐 얼마 이상 임금을 주라 이렇게 강제할 필요는 없다. 저는 기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혹시 그 이상한 경우에 그 노동 착취 뭐 이런 게 너무 이제 적게 주가지고 이 문제가 되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으니까 그 최저임금 제도 자체는 뭐 있을 수도 있는데 그래도 그것에 적용받는 근로자가 뭐 한 1~2% 정도 되면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워낙 많이 올려가지고 최저임금을 그게 이제 이게 그 기준선이 돼가지고 최저임금을 주는 받는 근로자가 한 뭐 20~30%는 넘게 될 거예요.
엄청 그러니까 여기에 영향을 많이 받게 되는데 왜 이렇게 됐느냐? 누구는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 민노총 이쪽에 이제 그 대기업, 공기업 뭐 이런 공적 분야 이쪽에 있는 안정된 근로자들이 이 최저임금을 올리면은 그 위에도 이제 임금 체계상 올리고 하니까 혜택을 받으니까 이거를 엄청 밀어 올렸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 그래요. 근데 여하튼 나타난 결과는 어떻게 했어요? 그 임금을 주면은 도저히 이제 그 영업을 할 수 있는 그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많은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그 임금 주고는 이제 사람을 이렇게 고용을 할 수가 없으니까 혼자 뭐 영업을 하다가 안 되면 또 폐업도 하고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자리가 없어지는 거죠. 이것 때문에 실업이 엄청 늘어난 거예요. 일자리가 없어지고 실업이 늘어난 거죠. 그러니까 사실 그 임금을 적게 받는 저소득자를 보호한다는 그런 생각이 있었겠지만 결과는 완전히 반대로 나타나는 거죠. 그 사람들을 엄청 더 어렵게 만드는 식으로 이제 돼 버렸고. 요게 지금 그 저희 우리나라의 지금 고용률을 나타내는 표인데요. 여기에 보면은 지금 그 위에 표가 그 풀타임 임플로이먼트입니다. 그러니까 주 40시간 근무하는 걸 기준으로 해서 그 고용률을 따져 보니까 이게 지금 최근에 와서 2018년, 19년에 엄청나게 지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밑에 파란 선을 보시면 우리 그 통계청에서 잡는 그런 그 고용률인데 이거는 뭐 거의 큰 차이가 없이 그냥 이렇게 완만하게 나타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뜻은 뭐냐 하면은 그 실제로 풀타임 잡이 엄청나게 많이 줄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통계에 잡히는 그 이 실업은 우리 공공 알바 공공에서 하는 그 프로젝트로 뭐 주 20시간, 15시간 뭐 이렇게 해서 그걸 때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분식이 된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그 우리 고용률은 지금 엄청나게 떨어지고 있는데 우리가 그 체감 실업률이 되겠죠. 많이 커지고 있는데 통계상으로 나타나는 것은 소위 공공 부문의 알바가 똑같이 그 취업으로 잡힘에 따라서 그런 차이가 나타난 것이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그렇죠. 그 예. 공공 부분에 알바도 있고 또 네. 이제 농업 쪽으로 간 사람들이 많아요. 나이 든 분들 뭐 이렇게 귀농 뭐 그런 분들이 이제 다 취업자로 잡히는 거죠. 실제는 이제 거기서 보조금 좀 받고 뭐 이렇게 살고 하는 사람들도 그러니까 주 몇 시간 이상만 일하면은 그 통계는 잡히는 거거든요. 그 취업자로 잡히는 거니까 그렇게 많이 안 떨어지는 걸로 되는데 실제 그 풀타임으로 환산해서 하면은 엄청 지금 고용이 줄어들고 있는 거죠. 예. 최저임금제를 이제 이 코로나로 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뭔가 보완을 해야 된다 하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혹시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교수님 뭐 의견이 있으십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너무 많이 올렸어요. 그러니까 저 생각은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이 뭐 한 1~2% 되는 수준으로 확 낮춰야 된다. 그게 가장 기본적인 해법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 정부 들어와서 올린 거는 다 다시 원위치 시키는 정도로 최저임금 수준을 낮추는 것이 이 해답이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 또 이제 그게 좀 힘들다면은 그래도 지역별 또 그 직종별 이게 사정이 다 다르니까 거기에 따라서 좀 탄력적으로 이렇게 적용을 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특히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 그 경제가 이제 자영업자 뭐 이쪽은 더 어렵고 그런데 이 최저임금 때문에 이제 더 어렵고 이렇거든요. 그러니까 코로나 상황이 끝날 때까지는 최저임금 제도 이 자체를 적용을 유예하는 게 어떨까 뭐 이런 생각도 해보고 그렇습니다. 여하튼 부작용이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지적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문재인 정부 4년간의 경제 성과 통계표가 있는데요. 그걸 한번 올려주시죠. 여기 이제 내용을 보시면요. 그 4년 동안 이제 저희 밑에 쪽에 이제 그 실업자 수, 그다음에 청년 실업률, 청년 실업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만은 이 숫자를 보면은 별로 뭐 크게 이 출렁 있는 것 같이 안 보여요. 이것이 이제 소위 재정의 효과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지금 다들 뭐 괜찮은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이렇게 보시면은 일자리 창출 예산으로 매년 지금 20조에서 30조까지를 지금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 2017년에 19.7조였는데 2021년에 30.6조 이렇게 해서 지금 계속 올라오고 있고 이런 부분이 이게 과연 그 경제의 그 앞으로 성장을 위해서 이게 도움이 되는 그런 지출이냐라고 봤을 때 좀 의문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줄여서 진짜로 생산성 국가 전체 생산성을 높이고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데 써야 되는데 지금 매진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그 예산 증가율 보시면 최근에 지금 그 증가율이 대개 한 7%에서 9% 돼 있고 우리 그 경상 성장률에 비해서 지금 한 2배 내지 3배 가까이씩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이랬을 때 결국은 차세대에 그 부담이 되는, 그래서 결국은 우리 국가 부채가 지금 계속 국가 채무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 돼 있고 지금 뭐 현재 여기 숫자로는 지금 47% 나와 있습니다만은 이걸 뭐 2070년까지 이 현 상황이 그대로 지속됐을 때 그걸 시뮬레이션 해본 결과 예산 정책지에서 했습니다만은 이게 한 180%까지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이 굉장히 큰 위기 상황이고 이것을 방향을 바꾸지 못하면은 나라 전체가 진짜 암울해진다 이런 그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 교수님 이 표 보시고 혹시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그러니까 코로나 탓을 하기도 하는데 그 전부터 이게 정부가 퍼주기를 좀 시작을 했거든요. 그렇죠. 그런 이제 코로나 오니까 이제 더 퍼주고 뭐 이러는데 진짜 재정 문제 이게 큰 걱정입니다. 그러니까 이 코로나 방역도 외국에서는 뭐 락다운 이거를 풀고 이제 영업을 하게 하고 마스크도 안 쓰게 하고 뭐 그런 데가 많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는 무슨 이유인지 계속 이제 그 통제를 하고 있는데 이걸로 그 자영업자나 이쪽에 그 어려움이 너무 가중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코로나 방역 정책 자체도 빨리 바꿔야 된다. 저는 그러니까 이게 치사율이 상당히 낮아져 가지고 감기 수준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같이 코로나와 같이 가는 그런 정책으로 가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 중요한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그 코로나로 인한 그 치사율이 상당히 긴 기간 동안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고, 그래서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그 정책이 가진 그 영향력 때문에 지금 자영업자라든지 영세 그 상공업자들이 굉장히 큰 어려움을 가지고 있고 지금 시간이 지금 많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개인적 거리두기로 바꿔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코로나와 같이 사는 위드 코로나 그런 정책으로 바꿔야 된다는 그런 여론이 아주 비등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소상공인들을 또 어렵게 만든 정책 중에 하나가 그것도 소득주도 성장 그 이름 안에 들어가는 것 같기도 한데 주 52시간 제도가 있잖아요. 예. 거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주시면. 네. 주 52시간제는 사실은 원래 그 68시간이 우리 그 제도였습니다. 그것이 이제 주 52시간으로 바꾸면서 특히 한국이 노동 시간이 많다는 국제적인 또 이 비난도 있고 해가지고 옮긴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근데 이제 사실은 이 정책을 하면서 정부에서는 어떻게 얘기했냐면 주 52시간제를 하면은 일자리가 50만 개가 생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잡 쉐어링이 되니까요. 그런데 결과는 뭐냐면 임금 시간 근로 시간이 축소가 되고 또 임금 자체가 감소를 했어요. 지금 이거 주 표시표를 보시면은 임금 감소가 지금 한 26% 정도 평균적으로 나온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저임금 업종에서 제조업 현장에서 이탈하는 부분이 많이 생겼고 또 제조업체들이 인건비 부담을 견딜 수 없어가지고 많이 또 문을 닫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납기를 못 맞춰서 또 주문이 줄고 매출이 급감하는 상황에 있고요. 또 업종별로는 뭐 벤처라든가 스타트업, 뭐 R&D 기업 이런 데들은 뭐 어마어마한 지금 힘든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결국은 어떤 그 정책의 목적은 초과 근무를 하지 말고 그 저녁을 먹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주자 하는 그런 의도였는데 결과는 오히려 이분들이 뭐 대리 기사를 한다든지 뭐 배달을 한다든지 택배를 한다든지 해서 저녁을 먹을 수 없는 삶으로 이렇게 왔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지금 큰 부작용을 낳고 있다 현실적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러니까 이것도 정부가 깊게 개입하지 않아야 될 분야에 또 개입을 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사실 그 기술이 발전하고 소득이 늘어나고 하면은 이제 일을 하느냐 여유 시간을 갖느냐 그거는 이제 개인이 결정을 하는 거거든요. 우리나라도 보면은 뭐 60년대 70년대부터 쭉 보면은 근로 시간이 엄청 줄어져 왔어요. 계속 줄어져 왔어요. 잘 살게 되면서 왜냐면은 이제 자아 실현 뭐 이런 시간도 갖고 싶고 뭐 그러니까 이제 돈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또 기술도 발전하고 그러니까 이제 근로 시간이 줄어져 오는 거죠. 근데 그거를 갑자기 정부가 그 추세보다도 훨씬 더 많이 줄여가지고 얼마 이상 일하면은 뭐 벌을 주겠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면은 뭐 온갖 조금 전에 이야기하신 그런 부작용이 생기게 마련이죠. 그러니까 이것도 뭐 여기에 이제 적용되는 사람이 뭐 한 2, 3% 되던 식으로 그 정도 수준으로 해놓고 뭐 그것도 거의 그냥 그 하나의 인디케이티브 한 지표로 그렇게 가면 모르겠는데 이거를 강제적으로 그 이상 일을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하면은 부작용이 당연히 생기게 마련인 거죠. 지금 주 52시간 제가 시행된 이후로 여기 이것을 어겼을 경우에는 사업주가 체벌을 받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2년 이하의 징역을 받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너무 강제적으로 이걸 시행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뭐 어마어마한 어떤 부작용이 내재적으로 지금 작동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어떤 정부가 너무나 많은 규제를 통해서 일상생활에 관여하고 있다. 이런 부분도 지금 너무 과다한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이제 좀 갔는데 우리 제목이 한국 경제를 망친 정책들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뭐 소득주도 성장, 최저임금 인상, 주 50시간 제도 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또 중간중간 뭐 코로나 이야기도 하고 퍼주기 이야기도 하고 뭐 했는데 사실 한국 경제를 망친 그 정책들이 너무 많죠. 너무 많은데 오늘 다 다룰 수는 없겠고 예를 들자면 뭐 탈원전 정책 이런 것도 정말 문제고 또 공공 부문을 이제 자꾸 키우고 뭐 공무원을 늘리고 뭐 이런 것도 엄청 큰 문제고 또 뭐 잠깐 아까 이야기했듯이 뭐 퍼주기식 복지 뭐 이런 것도 문제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다 다룰 수는 없겠고 오늘은 뭐 끝나기 전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요. 저는 공공 부문에서 81만 명을 더 고용해서 이 실업을 해결하겠다라고 공약을 한 내용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야 이건 공공 부문에서 그거는 최후의 그거로 하는 건데 지금 그것을 주 수단으로 해가지고 실업을 하겠다는 발상의
경악을 했습니다만은 근데 그것이 바로 국가 중심주의, 국가주의적 경향 이런 것들이 많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시장에 맡기는 것은 믿을 수 없다. 그러니까 국가가 해야 된다라는 것인데 그것을 빨리 벗어나지 못하면 앞으로 계속 더 어려운 경제 상황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 오늘은 뭐 이 정도로 마치고 다음에 또 이제 노동시장 문제도 있을 수가 있고, 그죠? 또 뭐 복지제도 이런 문제도 있을 수가 있고, 뭐 기회 되는 대로 또 알겠습니다. 다음에 하도록 하죠.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